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6월 22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을 가져왔습니다. 저의 잡담도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약간 배터리 관련된 기사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유럽에서는 배터리 탈착형 스마트폰만 팔아라. 삼성 초비상이라고 돼 있네요. 배터리 탈착이 안 되는 거는 애플 핸드폰이 예전부터 탈착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런 법이 나왔나 봅니다. 유럽연합이 EU 배터리법을 통해서 유럽에서는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는 스마트폰만 팔아야 한다고 공표했고요. 배터리 탈착형 스마트폰이 친환경적이고 소비자 편의성도 높다는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을 배터리 일체형으로 판매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 등에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21일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EU 의회를 통과한 EU 배터리법 11조에 휴대용 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소비자가 쉽게 제거하고 교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디자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하네요. 휴대용 기기는 스마트폰 그리고 전자담배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스마트폰 제조사는 유럽에서 배터리 탈착형 모델만 팔 수 있게 됐네요. EU 배터리법은 내년부터 조항별로 순차 시행되지만 11조의 적용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배터리법에는 EU의 친환경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스마트폰 제조사 사이에서는 글로벌 산업 트렌드에 역행하는 규제라는 불만이 나오고 더 얇고 디자인이 뛰어난 스마트폰의 수요가 커지면서 애플은 2007년도에 그리고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배터리 일체형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삼성이 애플하고의 차별점 중에 하나가 2011년도에 갤럭시 노트를 출시하면서 그죠? 그때부터 화면이 커지면서 애플이 처음에는 그거 스티브 잡스가 손에도 안 잡히는데 그거 안 될 거야 했다가 나중에 애플도 애플 뭐였죠? 이래 사이즈가 커지면서 그죠? 대면적으로 이제 따라왔었는데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의 또 핸드폰의 장점 중에 하나가 항상 우리가 보조 배터리 들고 다녔잖아요. 보조 배터리 하나는 들고 다니다가 배터리 다 되면 착 다시 교체하는 식으로 쓰다가 일체형이 나와서 약간 불편하지 않겠나 했더니 뭐 다 익숙해졌죠 지금은.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그냥 아예 이런 보조 배터리를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쓰면서 일체형으로 거의 다 바뀌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일체형에서 이렇게 보조 배터리 쓰면 되는데 왜 EU에서는 이렇게 탈착이 되도록 했는지 모르겠네요. 양사가 배터리 탈착형으로 설계와 생산 라인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삼성 관계자는 배터리 탈부착 관련 조항에 대해서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친환경을 내세운 EU의 기업 대상 규제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데 재활용 포장재 사용 등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스마트폰 배터리 탈부착 의무화 등 제품의 상세 기능에도 손을 뻗쳤고
최근엔 글로벌 기업의 부품 공급사의 환경 훼손 이력 등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철강 등을 수입할 때 탄소 배출권 구매를 강제하는 규제도 내놨다고 하네요. 산업계에서는 도를 넘은 규제, 사실상의 무역 장벽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EU 의회, 유로피언 팔리어멘트 이 홈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EU 배터리법에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되는 조항이 대거 포함됐다고 하는데 이 스마트폰 판매 배터리 탈부착이 가능한 스마트폰 판매를 의무화한 11조가 이 대표적인데요. 법 적용 시기를 공표하지 않고 안전 등과 관련한 이유가 있을 경우엔 일체형도 허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둬서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을 하고 애플은 배터리 탈부착 스마트폰을 출시한 적이 아예 없고요. 삼성전자도 2015년부터 갤럭시 S6부터 일체형 배터리를 프리미엄 폰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EU가 시범 시행하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도 기업들의 부담 요인으로 꼽히는데 철강, 알루미늄 등을 수입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탄소 배출권을 강제로 구매해야 한다고 합니다. EU 역내에 제품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 LG 계열사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2025년 시행 예정인 공급망 실사 지침은 EU 내 매출 1억 5천만 유로 이상 기업의 경영상의 기밀을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고요. 기업 사정상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한 환경 훼손과 인권 침해 여부,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을 파악해 개선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쭉 보면 이 같은 취지가 한결같이 친환경과 소비자 편익 제고를 내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산업계의 시각은 좀 다르고 EU 내 첨단 산업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컨대 스마트폰 배터리 탈부착을 가능하게 하면 배터리 재활용이 쉬워지고요. 배터리 원자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것인데 유럽에서 사용된 폐배터리에서 핵심 원자재 회수를 의무화하고 새 배터리를 생산할 때 재활용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게 한 조항도 비슷한 의도로 분석이 된다. 이런 이유다, 그죠? 16개 전략 원자재를 집중 관리해서 원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핵심 원자재법에 대해서도 다른 의도가 있다는 지적인데 전략 원자재를 활용해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의 공급망 점검 결과를 2년마다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또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EU 규제에 대응해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 포장재를 장려하는 수준을 넘어서 제품 스펙까지 간섭하고 있어서인데 지난 3월 강화된 TV의 에너지 효율 기준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당시 국내 업체들은 일부 프리미엄 모델의 판매 중단 위기를 맞았지만 저전력 모델을 기본 기능으로 하는 대안을 마련해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그러고 보니까 그때 이 기사도 생각이 난다, 그죠? 우리나라 삼성 TV가 지금 뭐 한 10년 넘게 1등하고 있고, 그죠? 프리미엄급 TV에서. LG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에너지 때문에 대형 TV를 고급 대형 TV를 이제 못 팔게 되는 상황이 됐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정부가 이후에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에다가 국내 기업들의 상황을 알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이후에 친환경 규제가 너무 빠르게 시행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아시아의 IT 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란 의심까지 든다고 국내 가전업체 관계자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기사입니다. 르노 부산에 연 20만 대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 르노가 왜 부산에다가 전기차 공장을 짓네요. 그것도 20만. 글로벌 4위 완성차 업체인 프랑스 르노 그룹이 부산에다가 연 20만 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했고요. 외국계 완성차 회사의 국내 전기차 공장 투자는 이번이 처음인데 21일 부산시와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귀도학 르노그룹 부회장이 프랑스 파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서 전기차 생산 설비 투자 계획을 밝혔다고 하네요. 박 시장은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가 열리는 파리를 찾았다고 하고요. 이 학 부회장은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은 그룹 내 중요한 생산 거점이라면서 부산에 연 20만 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 설비를 위한 대규모 투자로 미래차 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르노코리아는 부산의 전기차 생산 시설 유치를 꾸준히 희망해 왔다네요. 업계에서는 르노그룹의 투자이익이 1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면 2026년 이후 부산 공장에서 새로운 르노 전기차가 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소형 전기차만 선보인 르노가 부산에서 중형급 이상의 새로운 전기차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고요.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은 7개 차종 연간 25만 대를 생산하고 있다. 이미 생산하고 있네요. 새로운 전기차 생산 설비는 기존 공장을 활용해서 신증축할 것이라고 르노코리아는 설명을 했고, 다만 국내에서 배터리를 원활하게 조달하는 것은 향후 과제로 꼽힌다고 합니다. 예전에 삼성이 자동차 산업에 진출한 게 96년인가 그랬었죠. 그랬다가 97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그때 삼성그룹이 휘청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희 회장님의 그 지분을 담보로 그때 여러 가지 채권단이랑 좀 협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러고 나서 르노 삼성이 됐었습니다. 그 르노 삼성으로 그 차가 계속 나왔었으니까 그 공장이 부산에 있었겠네요. 네. 그러다가 삼성이라는 이름을 뺐죠. 그것도 한 5, 6년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르노 코리아라고만 그렇게 나오고 있고, SM5.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SM4는 생산 중단됐다고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는 시설을 1조 원 이상 들여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요, 무려 1033조 이미 부실 조짐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33조의 부실, 이러니까 이게 뭐지? 그런데 임대문의 이렇게 사진이 있는 거 보니까 부동산이고요.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다중채무 자영업자 대출이 지금 104조인데 18% 연체 위험, 금융불안 내고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은 1033조. 자영업자 대출이 1033조네요. 코로나 전보다 지금 50% 넘게 증가를 했고요. 저금리 지원 종료 때는 부실 커질 듯
저축은행, 인터넷 은행도 취약한 고리. 요 얘기가 뭐 계속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저금리 대출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도산을 이제 막아왔는데 작년 초에도 이제 요게 중단되면서 상당히 많은 대출이 부실화될 것이다. 뭐 이렇게 나타났었는데요.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지난 3월 말로 1033조고요. 1년 전보다 7.6% 증가했고요. 2019년 코로나 전에는 684조 9천억이었는데 지금 50.9%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여러 은행에서 돈을 빌린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액이 104조 원 가량이나 되고 연체 위험률은 올해 말 18.5%까지 높아질 것으로 한국은행이 예상했네요. 자영업자 대출이 금융 불안의 내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정부의 저금리 지원이 종료되면 기업 대출 부실도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이 전세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 이 표가 나오는데 반환 가능성이 73.2 근데 차입해도 어렵다 7.6 차입해야 가능하다 19.3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이 늘었을 뿐 아니라 부채의 질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 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취약 자영업자 비중이 여기저기 돈을 빌렸으면 조금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2019년 말에 9.9였는데 올 1분기 말에 10.1로 높아졌고 대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같은 기간 32.1에서 39.4로 상승을 했네요. 은행권에서 안 되니까 이제 제2금융권이나 이쪽으로 가서 돈을 빌리는 건데요. 그죠? 이미 부실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연체율이 3월 말에 1%로 과거 장기 평균 그러니까요. 머릿속에 그 1%, 5% 해도 이 장기 평균치는 얼마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2012년부터 19년까지 장기 평균이 1.05%네요. 장기 평균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고 한은은 앞으로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대출금리 부담이 계속되면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 규모가 커질 위험이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 위험률이 3.1%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올해 연말까지. 연체 위험률은 전체 대출 잔액 중에서 연체가 시작됐거나 갚아야 되는데 이제 5영업일 이상 돈을 못 갚은 경우 연체로 되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씩 카드 여러 개 이제 뭐 만들어준 카드가 있다 보니까 결제 안 됐다고 문자가 한 번씩 옵니다. 그런데 이제 5영업일 이상이 지나면 이걸 연체로 또 인식을 해서 하네요. 그리고 세금을 체납한 연체자가 보유한 연체 위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연체 위험률이네요. 취약 자영업자 연체 위험률이 올해 말 18.5% 예상하고 이 비율이 근데 21년 말에는 10.0%였고 작년 말이 14.4. 근데 올해 18.5까지 올라가면 이거는 썩 좋은 조짐은 아니다. 그죠? 이렇게 저금리 지원이 종료가 되면 기업 대출 부도율이 높아지고 은행의 손실도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코로나 기간에 적용된 가상금리는 정책 지원 덕분에 코로나 이전 장기 평균에 비해서 평균 1.06%포인트
낮아졌는데요. 특히 중소기업은 가상금리 우대 혜택이 컸었고요. 코로나 기간 때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했으니까요. 문제는 저금리 지원이 종료되면 기업 대출이 대거 부실화될 수 있다는 점인데, 한은은 실제 위험을 반영한 이자 비용을 적용했을 때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이게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하죠. 이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의 여신 비중이 26.7%에서 30.0%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기업 신용 부문의 잠재 위험이 현실화한다고 가정하면 작년 말 기준으로 은행의 기업 대출 부도율은 0.24%포인트 올라가게 되고, 은행의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 비율은 0.4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한은은 현재의 기업 대출 건전성 지표는 신용 리스크를 과소 반영할 수 있다면서, 은행은 잠재 신용 손실 현실화 등에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과 자본금 적립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인터넷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도 약한 고리로 지적이 됐고요. 인터넷 전문은행은 4월 말 기준 총자산 규모가 9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9% 증가했지만 연체율이 0.85% 높아졌네요. 중저 신용자 대출을 늘리면서 신규 연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비은행 금융회사는 부동산 건설업 대출 비중이 은행보다 10%포인트 이상 많은 것으로 또 지적이 됐습니다. 부동산 부실이 확대되면 취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이 PBR이 되게 낮잖아요. 그죠? 자기 자본 대비해서 0.5 전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은행이 되게 가치주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자영업자 그다음에 기업 대출 등등에서 못 받을 돈을 손실로 이제 처리를 좀 해야 되다 보니까 항상 최악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IMF 때 은행들이 많이 이제 망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최악의 상황. 예, 우리가 표준 편차에서 저기 끝자락에 있는 시그마 3 이런데 이제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 그런 걸 은행의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이런 잠재 부실이 어떻게 이제 터질지도 모른다, 이런 부분들이 은행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는요, 저는 은행주도 시클리컬 기업으로 보거든요. 경기 순환 사이클을 탄다는 거죠. 2015년까지는 우리나라 조선업체들 막 엄청 망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도 망할 뻔했잖아요. 그리고 대우조선도 실제로 망한 거나 마찬가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체에다가 빌려준, 그리고 그 조선업체 밑에 하청업체까지 빌려준 돈들이 전부 다 이제 못 받는 돈이 되면서 그때 은행주의 위기감이 되게 높아졌고요. 그러다가 2016년, 17년 가면서 대손상각으로 충당금으로 잡아놨던 그런 대출금들이 못 받는 거 아닌가 해서 충당금으로 잡아놨다가 대손 충당금이죠. 예, 대손 충당금으로 잡아놨다가 다시 이제 약간 경기가 회복되면서 16년, 17년도에 그 대손 충당금이 다시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돈이 돌아오네 하면 이제 대손 충당금 환입금이 되면서 다시 수익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은행의 수익이 막 늘어나면서 2016년, 17년 넘어가면서 16년도에 은행주들이 1Q, 2Q 계속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는데, 그 서프라이즈 실적을 뜯어보면 다 이 대손 충당금 환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은행의 대손 충당금을 계속 쌓는 분위기냐, 아니면 쌓았던 대손 충당금이 환입이 많이 되면서 수익이 생각보다 더 늘어나느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 다음 기사는 중국 시장 변화인데 아직도 수출품 80%가 중간재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미국의 뭐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모건스탠리 이런 기업들 중에 보면 대손 충당금을 막 쌓는 기업들이 많았었죠. 그런 기업들이 1년 지나고 보니까 돈이 돌아오네 하면 수익이 또 서프라이즈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주식이 미리 선반영을 해서 좀 주가가 6개월 정도 이래 선행하는 이유가 좀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 변하는데 아직도 수출품 80%가 중간재다. 요 기사 중요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중국은 공장이 아니라 시장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런 중국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역에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양평섭 대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이 중국을 단순 생산 기지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고요. 21일 서울 마포 현대빌딩에서 한국 산업의 대중국 의존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제69회 산업 경쟁력 포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중국 수출 품목이 중간재에 쏠려 있는 대목도 지적을 했는데요. 양 의원께서는 지난해 기준 대중국 수출의 80%가 중간재이고 소비재는 5%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중국을 소비재 판매 시장으로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전 세계에서 벤츠 S클래스의 36%를 소비하는 나라가 중국일 정도로 세계 최대 소비재 시장이라면서 철강, 화학 등 전통적 중간재 수출에 목매는 시기는 지났다고 했습니다. 막연한 탈중국 논의도 세분화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고요. 전 소장은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누리던 제품은 탈중국, 중국과 경쟁이 심화돼 경쟁력이 약화된 제품은 감중국, 그리고 신시장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빨리 뛰어들어야 하는 부분은 진중국 해야 한다고, 진출할 때 그죠? 그 전병서 소장님이 옛날에 대우증권에서 반도체 연구원 오랫동안 하셨고요. 82학번인가 82학번일 겁니다. 그러신데 중국의 칭화대인가 석사를 반도체 애널리스트 그만두시고 가가지고 칭화대 석사인가 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중국 전문가로 탈바꿈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전병서 소장님이 참 대단하다. 나이가 저보다도 이제 꽤 많으신 거잖아요. 제가 뭐 89학번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의도에서 증권사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시다가 전격적으로 본인 스스로를 리스트럭처링 하신 거잖아요. 나 자신을 완전히 탈바꿈 하는 그런 걸 하셨어요. 그리고 워낙 이제 글이나 말씀을 또 재미나게 이해하기 쉽게 잘 하셔가지고 또 굉장히 창의적이시더라고요. 이런 방금 얘기 있잖아요. 탈해야 되고 감해야 되고 진해야 되는.
무역 수지에만 집착하지 말고 전반적인 경상 수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는데 24시간 반도체 라인을 돌려버는 돈이나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여행 와서 버는 돈이나 다 같은 돈이라면서 중국에 공장을 지어 물건을 파는 것 외에 관광이나 금융 투자로 돈을 버는 모델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오히려 한국으로서는 기회로 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왔고요. IRA를 우회하려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을 제조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죠. 조은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자전지에 쓰이는 양극재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고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중국의 양극재 상위 기업들이 한국의 우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항상 모든 면에는 음과 양이 일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에 있는 그 태극에 보면 양이 있으면 밑에 파란색 음이 있는 저는 그게 또 하나의 우주의 진리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항상 보면 우리가 뭐 제가 이 업계에 살아남아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주변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제도 어떤 후배 찾아와 가지고 인생 상담, 진로 상담, 저희 업계에 있고 경제 유튜브에 오랫동안 나왔던 얘기하면 아마 다 아시는 분들인데 그런 후배들이 가끔씩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어떤 일이야 하면 인생 상담을 하고 싶다고 잘 찾아옵니다. 그런데 거의 현직에 있는 후배들은 다 직장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후배들한테 얘기해 줄 때 늘 하는 얘기가 뭐 나라고 그런 위기 없었겠냐. 항상 회사에는 거의 비슷한 일들이 거의 모든 사람한테 일어난다. 하지만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얘기하면서 합니다. 그 원칙 중에 뭐 별 원칙은 아닌데요. 일단 저쪽에서 돈을 더 많이 주니까 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 돈 때문에 옮긴 적은 한 번도 저는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옮기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이 직장에서 너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터줏대감이 되다 보면 그러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때 그러면 이제 순간 위기감이 막 듭니다. 내가 이렇게 여기서 안주해도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후배들한테는 내가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내 스스로의 자기 개발이 안 되겠다 이 직장에서는 그럴 때는 이직을 고민하고 그런데 이제 모시고 계신 상사분이 계시면 먼저 그렇게 옮기지는 않았고요. 항상 저희가 모시는 분의 상사가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그럴 때 옮겼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항상 나의 가치 저희 직원들한테도 뭐 똑같은 얘기합니다. 제가 전 직장 인피니티에서도 11년 동안 연봉 협상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이유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는 프로야구, 프로축구 선수다. 시장이 내 가치를 평가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연봉 협상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던 게 어쨌든 제 스스로의 저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다 시장이 알아주거든요. 이 주식도 보면 시장에서 이 프라이싱이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사람도 다 프라이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의 가치를 계속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지. 지금 당장 이제 뭐 몇백만 원 더 받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늘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샜죠? 한참 샜네요, 지금. 네, 전병수 소장님 얘기하다가 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음량이 있다는 거죠. 중국에서는 이건 인양 뭐 이렇게 발음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래서 여러 가지 IRA 법안이든 아까 EU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 규제 그런 게 있으면 반드시 그걸 또 역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다가 3,000%로 좀 셌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중국 EU 배터리 산업 선점 역외 수출 금지까지 검토. 요거는 이제 후속 기사인데 요 기사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것보다는 마지막에 한국에 공장 짓는 게 유리. 포스코 등 석 달 새 11조를 투자했다라는 요 기사가 있는데요. 요 기사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의 거의 지도가 한 번에 쫙 이렇게 정립돼서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전국이 배터리 소재 밸류 체인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포스코 포항에 1.5조 공장, 미국 IRA 여파로 탈중국 불가피하고 양극재 전구체 공장 등 추진, 중국 기업도 한국에 투자 문의, LG화학 청주 구미에 공장 직접, 에코프로 청주, LNF 대구, 새만금은 전구체 공장 총집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 회사들이 국내 공장 신증설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전구체뿐만 아니라 원료인 니켈, 리튬 등 가공 공장까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의 IRA 등으로 한국에 공장 짓는 게 유리해진 데다가 배터리 핵심 국가로 떠오른 한국의 소재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란 분석입니다. 배터리 소재 회사들은 생산 시설에 직접 이렇게 직접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지역별 클러스터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그림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전국 배터리 소재 공장 현황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 그림을 프린트해 가지고 이렇게 붙여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출 동향 매주 요즘 거의 10일마다 발표되잖아요. 그죠? 그 수출 동향에 보면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 어떤 품목이 수출됐다라는 것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 피부 미용 기계 있잖아요. 레이저라든지 고주파 뭐 이런 장비를 수출하면서 최근에 그 피부 미용 기계들 많이 올랐는데 고양 이쪽에서 수출됐다라고 하면 루트로닉이고요. 그리고 강남구 어디에서 강남구죠. 강남구에서 수출이 나오면 그거는 클래시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보톡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2차 전지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나왔나. 지금 보시면 이제 충북 청주권에는 LG화학,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이 있고요. 연산 캐파도 다 나오네요. LG화학이 7, 에코프로가 3, 그리고 음극재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7.4 이렇게 단위는 톤입니다. 톤. 그리고 새만금에도 있네요. 전북 새만금에 LG화학, LS 그리고 LNF, 에코프로, SK온, 대주 전자재료 이런 식으로 또 돼 있고요. 경북 포항에는 에코프로가 15만 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10.6, 요거는 25년 예상치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포스코 퓨처엠, 홀딩스, 포스코 자회사들은 거의 이제 여기 포항 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광양 제철소가 있다 보니까 광양에도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원재료 수출이 있고요. 대구권에도 LG화학, 퓨처엠, LNF
이렇게 쭉 돼 있으니까 요 그림을 딱 머릿속에 두고 계시면 수출 동향을 보면서 수출 동향에 보면 YOY도 나오고 MOM도 나오거든요. 전월 대비.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잘 수출이 되고 있나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이 기사에 쭉 보면 포스코 그룹은 경북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 중국 CNGR과 함께 1조 5천억을 투자해서 니켈 정제 및 전고체 공장을 짓는 뭐 합작 계약을 했고 뭐 해서 쭉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